계속 우리가 이제 연금술 공부하는데 그 연금술에서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메르쿠리우스가 연금술의 그 핵심을 이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메르쿠리우스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융의 원전에서 융이 이제 메르쿠리우스의 그 특성을 6가지로 요약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잘 요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융이 요약한 것을 보시면 첫 번째로 메르쿠리우스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대극의 요소로 구성된다. 참 이 말 하나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많은 대극이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 상하, 좌우, 뭐 흰것, 검정것, 뭐 할 것 없이 뭐 좌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아요? 신 같죠, 신. 전체성. 굉장히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따라서 그는 분명히 이원성이죠. 대극으로 구성되었으니까 이원성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수한 내적인 모순에도 불구하고 신비하게 그 대극이 연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순되지 않게 연합을 해요. 좌우, 상하, 또 흑과 백, 성과 악이 연합해서 있지만 모순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게 모순되지 않는 단일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완벽하게 어떤 기독교 교리에서 삼위일체 교리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면서 모순되지 않는 이런 것하고 유사한 것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메르쿠리우스를 공부하다 보면 신 같은 속성 그리고 어떤 전체성의 속성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새로운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예전에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연금술이 융심리학을 낳게 했을까? 연금술이 융심리학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가? 컨테인. 아니면 융심리학이 연금술을 포함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한번 대두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금술하고 융심리학의 관계성, 이걸 볼 필요가 있죠. 그래야만 이제 그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뭐 같아요? 내가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생각한 바에 의하면, 연금술이 융심리학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안 품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연금술 마음이니까. 뭐 연금술이 뭐 융심리학을 알 리도 없고 융심리학이 연금술의 바다에 들어가서 어떤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융이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연금술에서 시작을 안 했죠. 프로이드의 무의식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집단 무의식을 발견하면서 또 경험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걸 경험하게 됐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 원형의 바다에서 어떻게 내가 경험할 수 있고 정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지? 그러면서 찾다 보니까 연금술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융의 이론과 원리를 연금술로 입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큰 바다죠, 연금술이. 그 얘기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자면 이건 중요합니다. 연금술을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는 융심리학의 연금술을 대입하려고 하는 욕망이 생겨요, 자꾸. 그 모든 시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융심리학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금술로부터 배워야지 연금술을 융심리학에 대입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그릇을 작은 그릇에 넣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금술에 비하면 융심리학은 너무 작은 그릇이에요. 너무 작은 그릇을 마치 그 작은 그릇을 가지고 큰 그릇을 담아내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연금술로부터 끊임없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연금술의 개념을 융심리학의 개념으로 한정 짓지 마라.
오히려 융심리학을 넓혀가는데 연금술래로부터 배움으로써 융심리학이 더 확장되고 더 풍성해질 수가 있다. 이 지금 메르쿠리우스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메르쿠리우스를 원형심리학, 원형과 대입해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메르쿠리우스는 어떤 원형에 가까울까요? 그것을 내가 오늘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봤어요. 어떻게 보면은 집단무의식 그 자체하고 가장 가까워요. 내가 볼 때는 현재까지. 집단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형의 특정한 원형이 아니라 원형의 총체적인 방이에요. 모든 원형을 집대성하는 방이 집단무의식인 거고 우리 정신세계의 대부분이 집단무의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원형으로 나올 때는 가장 가까운 원형은 뭘까요? 어머니 원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쿠리우스를 모성 원형과 비교할 수 없더라고요. 모성 원형보다 훨씬 방대하고 넓은 개념이라는 것이죠. 메르쿠리우스는. 내가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오늘 보여줄까 하려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아, 이게 안 되는구나. 부분적인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메르쿠리우스 갖고 있는 그 방대한 의미를 모성 원형이라고 하는 그 작은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메르쿠리우스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굉장히 방대하다. 어찌 보면은 전체성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어떤 원형 같기도 하고, 굉장히 그때마다 변화무쌍한 거예요. 이 지금 메르쿠리우스가. 그래서 융도 연금술을 활용을 하면서 어떤 융심리학을 보다 확대하고 자신의 그 어떤 이론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 활용을 했지 연금술을 융의 심리학으로 한정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설명을 보세요. 이것이 무슨 뭐 아니마 문디도 얘기하고 물론 이제 뭐 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은 어떤 원형에 한정지어서 설명을 안 합니다. 융도 잘. 메르쿠리우스의 특성을 보면 메르쿠리우스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대극의 요소, 이게 원형들이죠. 어찌 보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대극의 요소로 구성돼요. 모든 원형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원형은 대극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그는 분명히 이원성을 띠는 거예요. 대극성. 이원성을 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내적인 모순에도 불구하고 신비한 대극의 합의를 이루고 마치 이것이 전체성과도 같잖아요. 그 모든 대극이 신비하게 연합을 해서 하나의 전체성을 이루는 신과도 같은 존재, 이제 이런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단일성, 모나드, 이제 단일성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어떤 최고의 그 유일한 신, 모나드 같은 이제 그런 신적인 존재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하고도 많이 만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차원에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메르쿠리우스는 물질적이죠. 물질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같은 거죠. 물질이면서 영인 거죠. 그래서 이원성이지만 단일성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 그는 메르쿠리우스죠. 하위의 물질적인 것이 상위의 영적인 것으로 가죠. 성화. 그리고 또 영적인 것이 또 물질로 오기도 하고요. 이 두 차원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메르쿠리우스다. 이 메르쿠리우스의 원리를 보면요. 어떤 이제 융심리학이 어찌 보면은 일직선상이 아니잖아요. 개성화를 마치 우리는 뭐 그림자를 만나고 뭐 아니마니무스를 만나고 뭐 셀프를 만나는 마치 일직선상의 무슨 뭐 성장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사실은 나선 형식의 성장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런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상승했다 하강했다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영혼 회귀의 신화 같기도 해요. 개성화가 어찌 보면. 네 번째는 그는 마귀적인 속성이 있어요. 악마적인 속성. 또 우리를 구속하는 정신병자 같은 이제 그런 속성도 있고요. 마치 그 분열증 같은 이제 정신병자 같은 그런 성격도 있고 또 회피하는 사기꾼 트릭스터 같은 이제 성향도 있잖아요. 메르쿠리우스가. 또 물리적 본성에 나타난
신의 반영이다. 물리적이면서도 영적인 신을 반영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대표적인 이미지가 용이고 뱀이에요. 뱀의 이미지가 되게 그런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악마면서도 지혜로운. 또 그는 연금술 자국과 일치하는 예술가의 신비로운 경험을 반영한다. 그 예술가는 이제 어떤 영적인 세계를 지향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창의적이고 변화무쌍한 거죠. 그런 예술가의 신비로운 경험을 반영하고 따라서 그는 한편으로는 셀프, 전체성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개성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연금술의 단계에서 흑화, 백화, 적화라고 하는 개성화 과정을 보여주고 그 개성화 과정에서 주역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에센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메르쿠리우스에 대한 다른 이름이 너무 많잖아요. 그 무수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집단 무의식도 표성한 거예요. 그 중에 어느 하나의 원형에 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원형이라도 메르쿠리우스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전체성만이 메르쿠리우스를 커버할 수가 있다. 철학자의 아들도 아니면서 철학자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기도 해요. 또 메르쿠리우스는. 그렇기 때문에 셀프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셀프이기도 해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융심리학적인 어느 한 개념으로 넣었다가는 메르쿠리우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연금술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꿈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융심리학에 한정 지을 수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꿈이 융심리학을 담아내는 거지 융심리학이 꿈을 담아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융심리학의 이론이 꿈을 담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융심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 설명은 여전히 제한성을 갖고 있고 한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메르쿠리우스를 공부하면서 연금술을 공부하면서 내가 점점 깨달아가고 있습니다.